번개처럼 날아든 손바닥이 유란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명절의 소란을 갈랐습니다. 찰싹! 그 소리는 단순한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한 여성의 인내가 부서지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째 되던 해의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음식 준비로 부엌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란의 손끝은 이미 화상 자국과 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20가지가 넘는 명절 음식을 혼자 감당하는 동안 남편 진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유라는 문득 혼자 계실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던 것입니다. 내일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께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이내 살벌한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유라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깨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5년간 잠자던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어딜 친정을 그렇게 드나들어. 여기가 네 집이야. 그 말에 유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그녀의 행동을 시댁 식구들은 반성이나 체념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란이 향한 곳은 짐을 싸기 위한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재 가장 깊숙한 곳,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만년필 케이스 안에는 낡은 구형 전화기와 손톱만한 작은 자료 저장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유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유란아, 만약 네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날이 온다면 이 전화기로 딱 한 사람에게만 전화하거라. 그리고 이렇게만 말해라. 청계천의 비둘기가 남산으로 날아갑니다. 라고.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의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읊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10분 뒤 정문 앞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보내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1701입니다. 유라는 자료 저장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된
무자비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유란이 말없이 집을 나서는 순간 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거실 소파에 다시 드러누우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갈 데도 없는 주제에 3일 안에 울면서 돌아온다에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 곧장 휴대폰을 들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돈줄을 끊어놓을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상담원의 목소리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반대입니다. 방금 전 청하 법무법인의 긴급 요청으로 박진호 고객님의 모든 개인 카드와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욕설을 퍼붓는 동안 유라는 신라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인 1701호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반듯한 가르마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의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모든 것은 사모님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시간입니다. 유라는 말없이 그동안 몰래 모아온 녹음 파일과 병원 진단서가 담긴 작은 자료 저장기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기기 안에는 진호의 25년간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비밀은 진호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의 추락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오찬자리, 그가 자신만만하게 내민 법인카드가 단말기에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싸늘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얼굴이 벌개진 채 개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는 곧장 압구정동의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가 고함을 찔렀습니다. 내 돈을 왜 막아! 당장 풀어! 소란에 달려나온 지점장이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신탁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진호 고객님, 현재 거주하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고객님 명의의 예금 32억 원은 모두 10년 전 유란 사모님의 부친께서 설립하신 재단 소유의 신탁재산입니다. 고객님은 유란 사모님의 서면동 이하의 재산을 사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수혜자에 불과합니다. 진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누려온 부와 명예, 최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내의 손에 달린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목줄을 쥔 아내의 손길 아래서 재롱을 부리는 애완견에 불과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그가 앞으로 치를 대가 중 가장 가벼운 형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두툼한 서류 봉투는 단순한 이혼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습니다. 25년간의 상습적인 폭행과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50억 원 청구, 신탁재산의 무단 유용 및 손실에 대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일주일 내로 즉시 퇴거하라는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에 빠진 진호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유란이 숨어 있을 것이라 짐작한 친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녹슨 철문을 두드리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당장 나와! 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초라한 모습의 유란 어머니가 아닌 검은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청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은 유란 사모님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시누이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또한 박진희 씨는 5년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유란 사모님을 기망하여 신탁자금 5억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의 권세만 믿고 저질렀던 일이 자신의 목을 죄는 덫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부부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자의 차가운 전쟁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비밀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진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유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란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는 아이들을 방패 삼아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수학이 넘어 유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아이들은 더 이상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아버지를 보며 자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과 3년 동안이나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나를 기만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진호의 숨소리가 그대로 멎었습니다. 유란이 건넨 작은 자료 저장기에는 진호의 폭언과 폭행 증거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친구 수진과 불륜을 저지르며 우리 유란이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니까? 라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대화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당한 배신. 유란의 복수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칼날은 이제 진호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그가 쌓아 올린 사회적 명성과 생명줄 자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유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여자는 오직 재산을 노리고 25년간 헌신한 착한 남편을 버린 파렴치한 악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등 뒤 대형 스크린이 예고 없이 켜졌습니다. 재생된 것은 추석날 밤의 거실 영상이었습니다. 내일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라는 유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이어 진호가 번개처럼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스피커에서는 진호가 신우이와 함께 유란이 앞으로 된 신탁재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 쪽으로 빼돌릴 수 있을까라며 작당모의하는 녹취록이 흘러나왔고, 곧이어 내연녀 수진과 최고급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파파라치 사진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진호의 변호사마저 설리더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잔인한 의식이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란이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은 그의 영혼까지 파괴할 만큼 끔찍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박진호는 10년 전 유란 사모님의 부친, 즉 자신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를 고의로 부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김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진호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입찰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긴 이메일 증거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이 차명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간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유란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충격으로 심근경색을 일으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법정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아내를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의 막대한 재산을 25년간 야금야금 갈취해온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유라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청계천의 비둘기가 남산으로 날아갑니다 라는 암호의 진짜 의미를.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10년간 칼을 갈아온 딸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의 대단원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감각과 함께 법정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의 폭로 이후 진호와 그 가족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참했습니다. 진호는 장인 회사를 고의 부도낸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신탁재산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의 텅 빈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파괴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군림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기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서울 변두리의 비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사치를 누리던 그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호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는 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결국 공중분해되었고, 언론은 연일 가면을 쓴 사위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25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유란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폭력은 이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과 가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유란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사제를 출연해 유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을 돕는 사업에 전념하며 과거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가을날, 유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경기도 양평에 새로 지은 전원주택의 넓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25년 전, 좁고 어두운 부엌에서 홀로 명절 음식을 만들며 눈물 짓던 그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괜찮은 거니, 내 딸. 유라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깊은 상처를 넘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자의 고귀한 자신감으로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혹했던 복수는 끝났고 한 여성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작년에 그 지옥 같았던 부엌이 있던 압구정 아파트는 이미 다른 주인의 소유가 된 지 오래였다. 유라는 이제 자신의 집,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에서 어머니 그리고 훌쩍 자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송편을 빚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차 향기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녀의 재단은 지난 1년간 수십 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립자금을 지원했다. 압구정 며느리의 반격으로 알려진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고통을 겪던 많은 여성들에게 침묵을 깨고 나올 용기를 주었고, 유라는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딸은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해 어머니처럼 약자를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저도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유라는 그 어떤 성공보다 큰 보람을 느꼈다. 아들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을 알게 된 후 진정한 강함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틈날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듬직한 아들로 성장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난 것이 유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반면 진호의 세계는 회색빛 감옥 안에서 완벽히 멈춰버렸다. 면회온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유란의 소식은 그에게 끝없는 고통이었다.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여인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곱씹으며 기나긴 형기를 보내고 있었다. 진호의 어머니와 누이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꿈처럼 사라졌고 주변의 냉대와 가난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유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테라스에 나와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바라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던 마음은 이제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져 있었다. 손에 든 따뜻한 찻잔의 온기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주인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 그 자체였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찾은 여왕처럼 고요하고 위엄이 있었다. 유란의 손은 더 이상 차가운 물에 불거나 뜨거운 기름에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은 수십 명의 여성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서류 위에 놓여 있었다. 재단 이사장실의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녀가 25년간 갇혀 살던 부엌 창문 너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광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침묵을 강요당하던 수많은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재단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편지들이 그 증거였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젊은 아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고통받던 며느리,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미혼모까지. 그들은 유란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변화를 위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가끔 그날의 소리를 떠올렸다. 뺨을 후려치던 그 날카로운 마찰음.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닫혀있던 세상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으며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됨을 알리는 자유의 종소리였다. 진실과 정의는 때로 더디고 멀게 느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동안 유라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보여주었다. 진정한 힘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한계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란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